안녕하세요. 박혜진입니다. 이제 8월로 접어들었으니까 조금 나아지려나요? 이게 뭐 그냥 폭염이다 해도 너무 더워서 뭐 다들 재난 수준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들 버텨내고 계신가요? 정말 저는 우리 집이 좀 시원해서 아직까지 에어컨이 없거든요. 어떻게 견디셨어요? 작년까지는 견뎠는데 이번엔 정말 못 견디겠더라고요. 올해는 좀 어렵습니다. 여기저기 피해를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피난 수준으로? 피난이죠. 집을 피해서? 네, 맞습니다. 그래요? 어떠셨어요? 지난 한 주? 옥탑방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길게 얘기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그게 옛날에는 움직이면 배 꺼진다고. 야야 뛰지 마라. 뭐 이랬는데 시대가 바뀌어서 우리가 겪는 괴로움의 내용이 바뀌어버린 거죠. 네. 근데 그만큼 사실 바깥에서 가만히 있어도 사실 그렇게 쭉쭉 땀이 나는데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나가면서 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정부가 야외 노동자들에게 뭐 날이 더우면 일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지침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그 지침이 애매해서 그 정부 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는 어떻게 할 거냐. 게다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정확한 지침이 없어요. 군대 같으면 몇 도 이상이면 훈련 금지 뭐 이런 식인데 지금 정확하게 몇 도 이상이라는 규정도 없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규정도 없어서 아무튼 고생이 모두가 참 많은 그런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경수와 함께하는 4년의 경남도정은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여러분들과 함께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오늘 오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집무실과 관사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소수 의견을 읽는 남자, 권순 정론. 이번 주제는 김경수 지사 도정평가이네요. 이게 참 타이밍이 좀 뒤숭숭할 때 이 주제를 가지고 오셨네요. 네, 그 압수수색이 며칠 전에 있었죠. 이 조사는 압수수색 전에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직무수행 평가에 그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제 김경수 도정이 한 달 동안 뭘 해왔는지 그에 대한 도민들의 생각과 그리고 이후에 김경수 도정이 뭘 해줬으면 좋겠는지 도민들의 기대 중심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사실 뭐 한 달이니까 평가를 내린다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네, 무리가 있어도 어느 정도 한 달에 언론 노출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옵니다. 이제 목요일 날 아침에 압수수색 분위기부터 좀 말씀드리면 아침 7시 반부터 밤 늦게까지 그러니까 새벽 0시를 넘겨서까지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김경수 지사가 휴가를 내고 그날 하루 안 나왔거든요. 알고 보니까 고 강금원 회장의 6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는데 초반에는 압수수색 사실을 알고 안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제게 중요한 것은 특검이 아니라 경남입니다. 도정에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차질 없이 도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정치적 공방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정치 특검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진실 특검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 달 지났습니다. 이 한 달 동안 도정을 운영하면서 각종 정책들을 스타트를 했어요. 간단하게 그렇습니다. 좀 브리핑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그게 경남 도민들의 소통을 제안받는 정책 제안받는 경남 1번가를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경남 페이를 추진하겠다. 그리고 서부 경남 균형 발전을 위한 남부 내륙 철도를 추진하겠다. 또 남북 교류 활성화 실무팀을 신설하겠다. 그리고 적소적재 인사를 위해서 세종시에 경남도 사무소를 설치하고 서부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전환하겠다. 이 정도의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들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 중에서 우리 경남 도민들이 어느 정책에 가장 관심이 있는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1위가 경남페이였습니다. 경남페이. 이 경남페이라는 게 그 소상공인들 카드 수수료 제로 정책을 말하는 거죠? 기존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수수료를 내게 되는데요. 수수료 가장 큰 것은 카드사에 내고 그리고 단말기 회사에 내게 됩니다. 근데 이 수수료를 계좌이체 방식으로 하면 중간에 떼는 수수료를 없애겠다.
근데 대신 서비스를 이용할 때 소비자들이 그 스마트폰으로 관련 앱, QR코드 앱을 켜서 거기에다가 금액 또는 비밀번호를 집어넣어서 전송해야 되는 불편이 있긴 합니다. 네. 하지만 중간에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결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경남페이 공약은 그냥 경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페이라고 또 공약을 하기도 했었고 네. 전국에 뭐 민주당 지자체 후보들이 많이 걸었던 공약이에요. 그리고 이번 선거 때 민주당 후보들이 많이 당선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계해서 같이 하기도 쉬워진 것이고 그래서 지난 7월 25일에 업무 협약식을 또 가졌습니다. 네. 지자체도 있고 뭐 은행, 업체 여러 군데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일단 시작을 해서 전국 단위의 오픈 플랫폼을 만든다라는 계획이고요. 어쨌든 사용을 많이 해야 활성화가 되어야 이게 성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소득공제 부분을 좀 확대하겠다. 기존에 지금 저희가 현금 영수증을 쓰면 30%까지 소득공제가 되고 그리고 신용카드를 쓰면 15% 정도의 소득공제가 되는데 경남페이 같은 경우는 세금공제 혜택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유인책을 뒀거든요. 네. 아무리 좋은 정책, 그 좋은 정책들이 누구나에게 다 그 이득이 된다 할지라도 명분이 좋더라도 잘 모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쉬워야 됩니다. 네. 성공하려면 기술적으로 보다 간결하고 쉽게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남페이가 1위가 나온 이 조사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봐야 될 것은 경남페이 그 자체라기보다는 어쨌든 서민 경제를 회생시켜야 된다라고 네. 하는 도민들의 바람이 들어가 있는 거라서 이 정책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딸려서 나올 수 있는 정책들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것도 되게 중요할 것입니다. 네. 남부 내륙철도 조기 착공이 23%로 2위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제가 경남도민이라고 한다면은 이걸 1번을 찍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멀어요, 서울에서. 저도요. 예, 진주까지 오는데 한 3시간 반 정도 걸리잖아요. 네. 예, 2시간여로 줄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 예. 남부 내륙철도가 저한테 생기면 여론조사가 왔어야 되는데. 그런 경남 도민이 아니라서 더 필요하기도 했잖아요, 우리는. 아, 그렇죠. 그런 거죠. 예. 경북, 김천, 경남, 거제까지의 노선들을 좀 확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남부 해안권이라든지 중서부 내륙권 주로 수해 지역이죠. 예. 이런 지역에서 특히나 이제 관심이 많이 높게 나왔습니다. 공약 자체가 단순히 교통 편의성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하고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이쪽으로 이렇게 뚫린다고 한다면은 경남 전체 지역으로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게 이 사업이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정부 재정 사업으로 추진이 되느냐 바로 이 부분일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면 경제성이 별로 없다라고 나올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교통 기반을 만들 때는 수익성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존중받아야 될 주민들의 이동권이라는 게 있다라는 그런 접근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 네. 재정 사업이 되면. 경부고속도로 처음에 설치할 때도 경제성이 있다라고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차가 없는데 무슨 고속도로냐 이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 경부고속도로 없으면 사람들이 못 다녀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의지, 어떤 정치적인 측면들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3위는 경남 1번가 운영이 13.9%로 나왔습니다. 지난 6월 말에 오픈을 했어요. 이게 도립미술관하고 서부청사에 창구를 마련하고 직접 접수를 받기도 했고요. 또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음식점이나 미용실, 또 재래시장 찾아다니면서 1대1로 이렇게 설문 정책 조사를 받기도 했고요. 네, 뭐 취지는 좋잖아요. 도민의 의견을 듣겠다. 네,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 근데 원래 그 도청 민원 게시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하고 좀 차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크게 차이가 없더라도 개업 효과. 네. 예, 오픈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전성시를 이루는 그런 효과가 첫 번째로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냥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 확인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듣는 그런 기회들을 앞으로 또 많이 마련한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도민들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드백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핵심이죠. 예. 그 민원 게시판이 사실 어느 지자체나 다 있거든요. 근데 되게 형식화되어 일방적인 있습니다. 느낌이잖아요. 일방적이고 고요지식으로 많이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탈피를 하려면은 어떻게 왔던 의견이 왔던 부분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정책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그 주민들한테 알려드려야 됩니다. 네. 피드백이 되게 중요합니다.
4위는 도청, 기구, 직제 등 공직 인사가 4위로 나왔습니다. 김경수 도정 시작하면서 적소적재 인력 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 네네. 부분은 어떻게 잘 이루어졌습니까? 첫 인사는 일자리 경제 중심의 인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도지사 직속 경제혁신위를 설치를 했어요. 이 자리에는 누가 앉았냐? 기획재정부 전 제2차관 또 하나 더 있는데 현재 지금 서부부지사가 있는 자리를 경제부지사로 전환하면서 이 자리를 누가 앉혔냐? 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실장을 앉혔습니다. 그러니까 좌기획재정부, 우산업통상자원부 쌍두마차를 몰고 경남 경제를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신호거든요. 개인 능력을 우선해서 자치행정이나 회계감사 그리고 국가산단 등 핵심 요직에 여성직을 발탁한 것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네. 근데 뭐 일각에서는 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첫 인사치고 전례에 비춰서 인사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 네. 예. 인사도 그렇고 전체 부서에서 봤을 때도 이 부서가 그대로 유지된단 말인가? 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어떤 부서냐면 재정점검과 그리고 식수댐 개발계입니다. 재정점검과 같은 경우는 채무제로 사업을 위한 기구고요. 그리고 홍준표 전 지사가 그렇죠. 네네. 그리고 식수댐 개발계도 지리산댐 이 사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유지시키기로 한 것은 김경수 지사가 어떤 연속적인 도정을 하겠다. 뭐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막 갈아엎고 하진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이 두 부서는 과연 도정의 연속성을 고려하고 만들어진 부서인가? 계속해서 과거와 미래를 잇는 그런 연속성이 있는 부서들인가? 이거를 다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5위는 남북교류협력팀 신설이 4.3%로 5위로 나왔습니다. 예.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벌써 지금 함경도랑 자매교련 얘기가 나옵니다. 네. 함경도 같은 경우는 히토리 같은 광물 자원이 풍부해서 경남의 제조업과 연결하면 동반 발전할 수 있겠다. 이런 식의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전에 그 홍준표 시절에 없었던 폐지해버렸던 부서인데 이런 사업 자체가 아예 없어졌는데 이번에 남북평화무드가 조성되면서 다시 만들어진 거죠. 다시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지금 남북교류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러려면 남북교류 사업 기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난 2015년에 67억 원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걸 홍준표 지사가 일반 회계로 전환해서 빚감도 다 써버렸어요. 지금은 한 푼도 없거든요. 올해 남북교류 사업 예산이 얼마냐? 2억 원입니다. 예. 다시 사업을 활성화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이거 가지고는 사업이 쉽지 않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벌써 나오고 있어요. 예산 배정해야 되겠네요. 그러게요. 집안 빚 갚는다고 결혼 예물을 털어버렸군요. 네. 아주 적절한 예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도에서 내놓은 정책에 대한 관심도였다면 이제는 도민들이 생각하는 최우선 과제. 예, 어떻게 나왔습니까? 맞습니다. 도민들이 생각해 봤을 때 어떤 부분을 최우선이냐. 역시 경제 활성화가 43.6%로 1위가 나왔습니다. 네. 뭐 모든 직업, 연령, 지역에서 뭐 가릴 것 없이 다 압도적으로 마찬가지죠. 경제 활성화 안에는 뭐 고용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경남의 주력 업종이 조선, 기계, 자동차 산업인데 사실 이 제조업의 경쟁력이 굉장히 약화됐거든요. 특히 조선사를 침체로 지금 창원, 진해구, 그리고 통영, 거제, 고성 여기가 지금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돼 있잖아요. 지금 창원 공장 문제도 여전히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경남 도정이 유의해야 될 부분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 뭐 원하시는 거 들어주겠다. 이런 자세보다는 이 예산이라는 게 결국에 한정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재적소에 그걸 어떻게 투입하느냐. 우선순위라든지 큰 틀을 짜는 것에 일단은 좀 더 주력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도민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할 필요도 있습니다. 경제라는 게 그렇게 쉽게 살아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어려운 파고를 같이 견디겠습니다. 그리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라도 더 힘든 계층을 먼저 챙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도정 방향을 확고하게 다져둘 필요가 있죠. 자, 뭐 도정 평가를 하기에는 짧은 한 달이지만 새로운 경남 첫 단추가 잘 끼워지고 있는지 정책 위주로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과제 앞으로 많고요. 또 도민들의 기대도 굉장히 높은데
글쎄, 많은 걸림돌들이 있을 거예요. 뭐 예산 문제, 현실적으로 그런 얘기 하셨지만, 이 드루킹 관련 특검, 네. 이게 이제 김경수 도정의 제일 걸림돌이라면 걸림돌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네. 저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법정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킹크랩 시연회 단 한 번도 보신 적 없습니까? 네, 그런 사실 없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도움 요청했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팬다의 총영사직 역으로 제안하신 적 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드루킹뿐만 아니라 도정을 하는 수행, 직무수행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이제 봐야 되니까요. 김경수 도지사가 직무수행을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혹은 못 하고 있는지를 좀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잘하고 있다.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47.9%가 긍정 평가를 했습니다. 반면 이제 잘 못하고 있다. 그 긍정 평가의 절반이 채 안 됩니다. 21.4%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MBC 경남에서 도정에 대한 기대 그 조사를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네. 그때는 7월 초였죠. 예, 네. 기대치라고 할 수 있는 긍정의 기대가 72%가 나왔고 부정은 뭐 잘 못할 것이다. 그런 전망이 16.1%가 나왔는데 기대치는 항상 높게 나오고 직무수행 평가를 하면은 그보다 낮게 나오거든요. 일단 기대와 평가는 엄연히 다르다. 예. 물론 잘한다고 기대할 수 있지만 평가는 그야말로 엄정하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이 정도로 많이 낮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정도면 선방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당선 초기에 비해서는 좀 지지도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뭐 드루킹 사건 논외로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랑 김경수 지사 지지율이 연동이 되어서 네. 계속 나란히 가고 있는데 김경수 지사가 이걸 또 어떨 때는 덕을 보겠지만 어떨 때는 또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좀 독자적인 브랜드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어요. 김경수를 떠올렸을 때 문재인이 떠오르지 않을 정도의 네. 예, 그거를 좀 유념하면서 도정을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요즘 뭐 식당이나 가게 물건 사거나 뭐 먹으러 갈 때 네. 우리 사장님들 표정이 그렇게 밝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들어서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렇게 여쭤보면 어제 예, 막 죽겠습니다 이러시거든요. 고대에 어디 어색합니다. 우리가 하면 전 지난 대선 때 대선 후보들 좀 실수하고 있다고 생각된 게 두 개 있었거든요. 하나는 이제 홍준표 후보가 연봉 6천 넣으면 자영업자라고 봐야 된다. 노동자가 아니라. 그리고 심상정 후보가 토론하다가 거의 좀 사장님 마인드가 강한 것 같다. 예. 내가 돈이 좀 쌓여가지고 삶이 녹록해서 자영업에 뛰어들었다. 이런 분들이 별로 없죠. 그렇죠. 예. 예. 자, 왜 우리 사장님들이 이렇게 안녕하지 못한지 그 사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뭐 별실이 안녕하지 못합니다. 예, 저는 창원에서 직장 생활을 17년 8개월 하다가 8년 전부터 참기름, 고춧가루, 뭐 미숫가루 등 이렇게 뭐 식당에 가는 식재료를 직접 생산, 제조하고 있는 참기름, 고춧가루 방앗간입니다. 굉장히 지금 힘들어 있습니다. 그 뭐 어떤 분의 표현은 숨 마시고 있을 뿐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저희 여기 그 상남시장을 주변으로 하면 기업형 슈퍼가 한 37개, 대형 백화점 한 5군데 정도 됩니다. 보시면 지금 이 주변에 지금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임금이 2년 사이에 거의 29.1%가 지금 인상이 됐어요. 근데 2%, 3%가 우리 영세 상인들한테는 굉장히 큰 금액이다. 여기 안에 가면 관리비도 못 내는 사람도 있어요. 속된 말로 상남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인테리어 장사가 철거하는 그런 사장들만 돈 번다는 말이 있죠. 1년을 못 버티고 가니까 정말 좀 저질합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창원 번화가 중심인 네. 것 같은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 닫은 가게 꽤 많네요. 네, 지금 경남 지역 상황이 심각한데요. 역대 폐업 증가율 가운데 올해 경남이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국세청 통계에서 지난해 경남 폐업자 수가 4만 7천여 명인데요. 예. 지난 2016년보다 1,000명, 14%가 증가했습니다. 또 이 폐업률은 그 창업률을 앞지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해 하반기 폐업률이 3.2%. 근데 반면 창업률이 2.2%예요. 그러니까 문을 여는 곳보다 문을 닫는 곳이 많은 상황입니다. 가장 높은 폐업률을 보인 지역이 거제시 4%를 기록했는데요. 조선업 부진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조선업이 지역의 한 축을 담당하기 때문에 조선업이 부진해지면 주변의 상권, 식당, 원룸, 다른 상가들도 다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예. 지금 한국 자영업자 비율이 얼마냐 따져보면 한 25.5%로 나온다고 해요. 이게 어느 정도의 수치냐면은 OECD 국가 중에서 한 4위, 5위 하는 그 정도입니다. 참고로 뭐 독일이 한 10.4%, 일본은 더 낮아요. 8.5%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창업 후에 5년간의 생존하는 그 비율이 39%, 5년을 넘기는 비율이 39%밖에 되지 않고 이제 전국적으로 48만 개가 생겼다가 42만 개가 폐업하는 아이고. 이런 뭐 서바이벌 속에 있는 그런 상황이죠. 꽤 심각하네요. 근데 왜 이렇게 폐업이 계속 되는데도 자영업 수는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걸까요? 은퇴를 50대 초반에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럼 은퇴를 하면 뭐 하시겠습니까? 노후가 보장이 대부분이 안 돼 있는 상황 속에서 은퇴를 하면은 가지고 있는 뭐 퇴직금이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소위 말해서 허울 좋은 사장님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생계를 위해서. 네, 그런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치킨집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큰 기술 없어도 쉽게 창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치킨집이 얼마나 많냐 하면 치킨집의 밀집도를 얘기해주는 치킨 연도가 지금 인터넷상에 여지도 진짜 많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다른 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만큼 치킨이 맛있는 곳이 없고, 우리나라만큼 치킨의 소스가 다양한 곳이 없어. 그건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은 왜 이것 때문에요. 정말 치킨집이 많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다양하게 개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자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속사정을 들어가 보면 너무 고충이 심한 이면에는 거죠.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네. 아휴, 진짜 자영업자 수는 이렇게 늘어나는데 영업이익은 줄어들고 있고 경기 전망도 불투명하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도대체 출구가 안 보인다 이런 하소연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든지 특히나 힘든지 조사를 좀 해봤죠. 네, 자영업자를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경남도민들 전체, 19세 이상 경남도민 전체 해봤습니다. 자영업자로 응답하신 분들이 중에서는 요즘 역시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건비 이 부분들이 46.3% 전체 평균보다 더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다른 조사를 보면은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이 감내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응답자가 74.7%가 나왔습니다. 꽤 많이 나왔네요. 네. 최근에 최저시급 문제가 발표되면서 지금 조사한 거라서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그만큼 반발이 더 심하다는 겁니다. 직접 편의점주 한 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5명을 쓰고 있죠. 매출 전개 대비해서 임금 인상의 폭이 더 크다 보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무자를 줄이자. 네. 어떤 편의점은 부부가 12시간씩 바뀌어도 돼요. 그런 현실입니다, 사실은. 그럼 이 물건을 이렇게 들여서 이 사장님이 이렇게 들여오는 금액도 프랜차이즈로 가져가나요? 프랜차이즈 본사는 물건을 판 이익도 남기겠죠. 하여튼 본사 측에서는 손해가 하나도 가는 게 없죠. 근데 뭐 이렇게 뉴스라든지 신문을 보면 본사도 뭐 남는 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우리 점주들끼리는 이런 말 해요. 편의점은 창살 없는 감옥이다. 가맹 계약을 그렇게 맺었기 때문에 임의도 의무를 잦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24시간을 운영해야 되고 실제로 해보면 안 맞는 게 많이 보이죠. 사용주와 본사와의 이게 족쇄가 있구나. 이걸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편의점 운영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네. 대충 24시간 운영 편의점 경우에 월 매출이 한 5천만 원 정도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나오는 혹은 조금 더 나오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상품 원가가 44%인 2,200만 원 정도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가맹비
이게 34%. 그 수수료가 2%인 100만 원. 이게 이제 카드 수수료인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임대료. 그리고 알바 2명을 쓴다고 했을 때 인건비가 500만 원. 그 빼면은 순수익 한 200만 원 정도 남는 것인데 그래서 편의점주 순수익 결과적으로 5%밖에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은 또 조금 오르다 보니까 사장님들 중에는 차라리 난 알바하겠다. 예. 그게 뭐 얼마나 진심이든 아니든 간에 그런 푸념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상품 원가 포함해서 본사에서 가져가는 비율을 다 합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거의 80% 가까이가 맞습니다. 나와요. 예, 저도 좀 놀랐습니다. 지금 이거 보면서. 굉장히 심한데요. 네. 그 본사에 내는 로열티가 매출의 30%, 인건비보다 높은 게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 개인 식당 같은 경우는 그 원재료비를 줄이기 위해서 공동구매나 싼 곳에 가서 물건을 구매하게 되는데 네.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원재료, 식재료를 다 본사에서 공급받아야 되는 게 계약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원재료 값을 못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으려고 해도 또 계약 위반이라서 폐업도 못해요.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고 계속 위약금 안 물려고 빚을 내서 계약 기간을 다 채우는데 뭐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지난 2013년에는 편의점주들의 자살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됐었잖아요. 지금도 이런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거대 기업인 본사와 싸우는 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줄이는 거 말고는 해법이 없다. 그래서 뭐 본사나 건물주를 상대로 원망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최저 시급을 올린 정부를 상대로 지금 원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논두렁에 다 편의점을 세워도 된다. 본사 입장에서는. 본사는 손해볼 게 없죠. 예, 뽑아먹으니까. 네. 예, 빨대 탁 꽂고. 네, 조금 들어와도 싹 가져가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본사 이런 횡포라든가 너무 독점하는 것들을 규제하는 그런 이제 가맹점법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체질이 약한 환자에게 무작정 약을 투여하면 약을 못 이기고 죽기도 합니다. 저희들의 심각함을 인식하셔서 반드시 계류되어 있는 법들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상가 그래서, 임대차 보호법과 함께. 항상 이제 많이 도움이 되는 것일수록 오래 기다리는 것 같아요. 자영업자들은 또 대형마트에 비해서 카드 수수료도 또 네. 높다면서요. 안 그래도 대형마트 때문에 밀려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자영업자들은 2.5%의 수수료율을 부담을 하고 있는데 예. 대형마트를 살펴보면은 뭐 할인 포인트도 있고 각종 마케팅 명목들이 또 있어서 결국에 한 1% 넘게 할인을 받으면서 실제로는 0.5% 내지 0.7%만 부담을 하고 있어요. 네. 예, 여기서 이미 불평등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최근에 전국 가맹점주 협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 수수료가 자영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공정하게 책정돼 있다. 그러니까 카드사와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하고만 협상할 게 아니고 우리랑도 협상해라. 카드 수수료 인하에 적극 나서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정부가 카드 수수료를 없애주는 제로페이 도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도 자영업자분들에게는 좀 반가운 소식이겠죠? 그렇죠. 아까 저희가 수치로 보여드렸지만 본인 수익이 200인데 카드 수수료가 100만 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50% 이상이 더 들어오는 거니까 굉장히 100만 원 작아 보이지만 전체 수익의 큰 부분이죠. 네. 또 일부에서는 또 은행들이 얻는 수익이 적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현재 지금 각종 매출들이 다 카드사에 지금 넘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은행들이 자기들의 영역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라는 뭐 기대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경수 도정의 한 달간의 추진 정책 관심도를 우리가 조사를 해봤잖아요. 네. 거기에서 다른 직업에 비해서 자영업자가 경남페이라고 가장 관심 있게 본다고 하는 것이 38%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수요자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의 측면에서 봤을 때 성공을 할 가능성이 좀 저는 어느 정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래도 인건비 다음으로 임대료 부담도 만만치 않을 거다. 이런 의견들도 주셨거든요. 예, 연령대로 보면은 40대 이하에서 상가 임대료를 1등으로 뽑았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40대 이하 도민들 같은 경우는 어떤 막 창업한 어떤 청년층에서 어떤 창업자들이 많이 좀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얼마 전에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한 서울의 족발집 사건. 네. 이것도 임대료 문제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강남의 한 주택가에서 서촌 본가 궁중족발 업주 김모 씨가
건물주인 이모 씨를 찾아가 둔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씨는 10년째 족발집을 하던 김 씨에게 보증금을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월세는 3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4배 올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 씨는 1인 시위를 하러 건물 주인을 찾아갔다가 말싸움이 벌어졌고 결국 폭행까지 이어졌습니다. 장사가 잘 되니까 임대료를 올리고 장사가 안 되면 임대료 감당이 안 돼서 힘들고 장사가 잘 돼도 고민, 안 돼도 고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건물주가 조물주 위에 있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건물주가 조물주 위에 있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건물주신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회에 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인데요. 이 법안을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중소상공인 살리기 6대 입법 과제가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훨씬 형편이 좋은 사업자들까지 덩달아 혜택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자유한국당 반대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이걸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절박감이 있는지 좀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의석이 민주당이 더 많고 또 몇 당 더 의석을 합치면 과반 의석을 확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뭐 의사 진행을 뭐 지연시킬 수는 있겠으나 그거를 몇 달 동안 혹은 뭐 1년에 걸쳐서든 이렇게 압박했을 경우에 언젠가는 통과될 수 있는 시점이 빨라질 수 있는데 그동안 뭐 했는지 좀 의구심이 있고 이렇게 국회에서 잘 처리가 안 되는 이유는 결국에 대자본 위주의 관점으로 정치인들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대자본에 속하는 사람들은 우리 국민에서 별로 비중은 많지는 않겠지만 그 대자본의 이익을 충실히 대변해주는 뭐 지식인이라던가 언론 뭐 이런 사람들 대단히 많고 이들이 또 아직까지는 여론에서의 주도권을 갖고 있거든요. 모든 점들이 다 느낄 거예요. 한 달 고생하고 통장에 꽂히는 돈이 좀 더 많았으면. 소상공인이 울면 나라가 진짜 울게 된다 하는 게 저는 그런 슬로건이 정말 이 절실하게 실감나게. 자, 우리 시대에 아주 힘겹게 살아내고 있는 사장님들이 다시 정말 안녕할 수 있도록 소수견 한마디씩 정리하겠습니다.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에 묻겠습니다. 상권 좋은 곳에서 대우받으면서 기경정처럼 행사하면 사장님들이 이 지경이 됐겠습니까? 세상이 요지경이라지만 이제 다 망할 지경입니다. 갑질의 무아지경에서 이제 벗어나십시오. 예, 저는 정치권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대로 좀 합시다. 9월. 우리 권 실장님 이제까지 본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아니, 그게 핵심이에요. 네, 맞습니다. 9월 정기국회 해결을 위해서 9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걸 들고요. 자, 선생님 꽃갈 들고 있는 거 보이죠? 혼자 가기 없습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반환점은 돌아가야지. 반환점은. 방학 때마다 이런 캠프를 하는데 4살 때부터 여기 다녔었어요. 처음 봤을 때 일단은 선입견이란 게 가지잖아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이런 경험들을 해왔으니까 그런 선입견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어릴 때 그냥 다 같이 즐기면서 놀았으니까. 어릴 때 그냥 친구였으니까. 장애아이와 비장애아이가 함께하는 이런 시스템을 통합교육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교사가 가르쳐주는 것보다는 또래 교사, 친구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따라함으로써 그 장애 아동들의 발달도 훨씬 높아지게 되는 거죠. 편견을 가진 사람이 불편한 거거든요. 가진 사람이 불편한 거니까 그 편견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이런 통합교육이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아이가 납세자의 입장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기 교육, 이렇게 아이에 맞는 교육을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 모든 생활을 같이 하고 수업도 함께 하고 그때 모든 걸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구나 약간 놀랐어요. 부모들의 인식이 여전히 비장애 아이들이 장애 아동에 의해서 피해를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육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비장애 아동들이 더 많은 이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여기 선생님들도 장애 아동 말고 생각주머니가 작은 아이들이라고 저한테 설명해 주셨거든요. 이 작은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생각주머니가 커지면 저희랑 같이 할 수 있다고. 아이가 이렇게 졸업을 하고 이제 7살까지 졸업을 하고 학교를 갔는데 아이가 배려심이 많고 친구들 잘 기다려주고 짝지가 규칙을 잘 지키지 않아도 끝까지 이렇게 옆에서 뭐 싫은 내색 안 하고 기다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처음 이제 들어서 우리 애가 그런 아이인가? 깜짝 놀랐는데. 개인적으로 하원을 하러 왔는데 이제 저희 딸이 아직까지 이렇게 언어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모든 친구들이 막 서윤아 잘 가라고 하면서 되게 막 대응을 해주는 거예요. 서윤이가 말은 못해도 이렇게 친구들한테 다가가서 이렇게 손도 흔들고 자기 잘 가겠다는 이렇게 의사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진짜 통합교육이 좋은 거구나. 그리고 장애 아동들에게도 좋지만 제 생각에는 비장애 아동들에게도 많은 좋은 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똑똑한 아이도 있고 운동 잘하는 아이 있는 것처럼 이런 친구 저런 친구 있는 걸 알면서 같이 커 나가는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 장애 아이들도 서로 어울려서 사회성도 좀 높여가고 그다음에 비장애 아동들도 다른 사람을 좀 생각하는 마음도 갖고 더불어 사는 이렇게 세상이 되면은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하게 다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특수아동 학부모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소수자들을 꼽자면 가장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분들이 장애인입니다. 그 범위를 좀 더 좁혀서 장애 영유아들의 일상을 잠시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대한민국 헌법 제31조가 바로 교육권입니다. 읽어보면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나오는데 이 헌법과 더불어서 사실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도 법으로 정해놓고 있죠. 네,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서 만 3살부터 만 17살까지 특수교육 의무 대상자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 영유아의 경우에는 통계도 제대로 잡히지 않는 상황인데요. 교육부 통계하고 보건복지부 통계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유치원이냐 어린이집이냐의 차이에 따라서 관리 주체, 부처 주체에 따라서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의무 교육입니다. 장애 영유아 특수 교육도. 근데 이게 실제로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나요? 잘 안 되고 있죠. 사실 주변에 둘러보시면 장애 전담 특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잘 못 들어보셨잖아요. 네. 시설도 부족하고 또 거기에 따른 특수교사도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이 법상 특수교사나 보육교사 수가 장애 영유아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적어도 2명당 1명 이상은 특수교사가 담당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특수교사가 배출되는 것도 국내 유아 특수교육과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도 많지 않아서 시설 운영이나 실제로 된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 영유아는 공공적인 교육이나 보육을 받는 비율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장애 영유아 같은 경우는 한 52.3% 정도가 보육 수혜율이라고 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이렇게 다닌다고 본다면 네. 예, 장애 아동의 경우에는 16%. 네. 에 불과한. 그래서 이게 51대 16이라는 이 격차가 과연 그러면 장애 영유아들은 어디 그냥 가정에서 굉장히 시설도 좋고 형편이 좋아가지고 알아서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인생의 출발선에서 이미 평등하지 않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죠. 자,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라 할 수 있는 아이들, 그중에서도 더 소수자인 장애 영유아들의 교육권을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장애인 권리와 관련된 다양한 법안이 마련이 돼 있긴 하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 모두의 관심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올해는 특히 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0년째 되는 해이기도 하다면서요. 네, 그 얼마 전에 노회찬 의원이 돌아가셨죠. 바로 노회찬 의원께서 대표 발의를 한 법이 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지한다는 것은 바로 처벌 조항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차별 행위를 증명을 받으려고 한다면은 법에 보면 악의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악의성을 규정하는 부분들은 고의성이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의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어야 되고 또 보복성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차별로 인한 어떤 피해자의 어떤 내용이 어느 정도가 되고 그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이런 부분들이 다 조건이 맞춰져야지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권위에서 조사를 해보니 2010년에서 14년도까지의 90.5%가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처벌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한 법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애인 차별 금지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회문화적인 인식의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의 뭐 인종차별 금지라든지 이런 처벌 조항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처벌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가지 않으면은 사회적 인식 자체가 거의 바뀌는데 되게 오래 걸립니다. 주거, 건강, 안전권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안전한 곳에서 편안하게 숨 쉴 권리, 기본 중에 기본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소수자라서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서 장애인의 기본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라면 이제는 그 이야기를 듣는 연습이라도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의 기본권 어디서부터 찾아나갈 수 있을지 저희도 소수 의견으로 좀 한마디씩 정리를 할까요? 장애인들에게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과연 그 스스로의 장애일까요? 아니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시력이 나쁘면 안경을 쓰는 것처럼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나 혜택은 차별을 교정하는 동등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도움 없이 가고 싶은 곳을 가지 못하고 읽고 싶은 것을 읽지 못하고 듣고 싶은 것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은 차별, 또 다른 형태의 폭력입니다. 와, 오늘 완전 완벽한데? 제가 볼 땐 신 기자님 그거를 옛날 신경민 선배 앵커 멘트처럼 SNS에 좀 정리해서 올리세요. 다 끝났는데. 아니, 미안해요. 이제 얘기해서. 아니, 막판으로 가니까 좋아지셔가지고. 조리장의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서 노동의 강도가 겨울에 매일 훨씬 높아요. 이제 이 열기로 인해 갖고 조리장의 온도가 한 50도, 또 습도가 한 80도 이상이 됩니다. 아줌마들이 근데 그냥 동네 아줌마거든요, 그냥. 사실 옛날 같으면 그냥 아줌마들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만 교육시켜서 밖에서 보는 시각들이 단순히 밥하는 사람으로만 이렇게 보고 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모든 게 2시간 이내에 배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이 짧은 시간에 이 요리를 다 해 나가야 돼요. 2시간 이내에. 그런데 이제 밖에서 보는 시각은 그렇게 비춰지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동일 현장에 동일 노동을 하고 있으나 임금 차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바뀌어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조리사님들이 정규직도 있고 공무직도 있어요. 그러나 그 현장에서 굉장히 동일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일하고 일하는데도 임금은 굉장히 차별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좀 속이 상해도 그냥 가자. 이래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는 참 가슴이 아파요. 이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을 갖고 있거든요. 아이들 한 끼 밥을 해준다는 거에 대해서 임금조차 나지 않으면 더 행복하지 않겠어요? 자, 소수견이 마지막 인사를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녹화죠. 그동안 진행을 하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 사람 체온과 비슷하게 맞게 그런 방송을 좀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때로는 너무 뜨거웠던 것 같고 또 때로는 너무 차갑지 않았나 이런 반성도 하게 됩니다. 이제 소수 의견 남길 시간이 오늘이 마지막이라서 네, 한마디씩. 저는 기억에 많이 남는 것은 아무래도 도를 아십니까? 도의회를 다뤘었던. 아무래도 이제 뭐 비슷한 일을 했던 경험이 있기도 했고 원고에도 충실하게 많은 자료 조사들이 있었지만 뭐 제 개인적인 경험도 여러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소수 의견이 사라지더라도 좀 MBC 경남에서 도를 아십니까를 좀 어떤 프로로 편성을 해서 지속성 있게 지역의 언론인들이나 또 여러 뭐 시민운동가들과 좀 협업을 해서 계속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언론의 이제 피드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할 때 그 시유지를 매각해서 사유지랑 맞바꾸는 거 방송했었잖아요. 그 이후에 최근에 새로운 의회가 꾸려지고 나서 그 개정안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개정안을 또 발의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뭐 방송의 힘뿐만은 아니었지만 시민단체 의견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알리고 또 그게 다시 또 바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큰 뿌듯함을 느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택배 노동자들 가장 많이 안타까웠고요. 그리고 금침원 다뤄준 것이 되게 저는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사실 방송국에서 소수자, 그러니까 가난하고 차별받고 그리고 소외되고 있는 이들 계층을 다루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내용들은 재미가 없어요. 울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울지 마세요. 아니, 앞에 제작하시는 분들이 울지 말라고 하는데 약간 자연스럽게 숙연해지네요. 많이 아쉽습니다. 이런 프로가 많지 않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사실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저희가 지금 오늘 14회지 않습니까? 14회가 마지막인데 참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잘 들리지 않거나 혹은 애써 무시해왔던 소수 의견들이 어디에 있을지 귀 기울이면서 그렇게 달려왔는데 많이 담았는지 다 담지 못해서 좀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려니까. 세 분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우리 제작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부 내륙철도가 바로 개통이 됐으면 좋겠네요. 2025년이라고 했죠? 그럼 정말 금방 올 수 있잖아요. 7년 뒤에 그러면 다시 이렇게 프로그램 다수의견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뭉쳐볼까요? 다수의 횡포를 다루는 것입니다. 다수의 횡포를 고발하는 프로그램으로 하면 괜찮습니다. 세는 작고 임금이 택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가만히 그러십니까 안 그러십니까 그지? 시대일본 작가가 나와봐야지. 봐야 자기 눈으로 봐야지. 만약에 그런 거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그런 거에 대해 부당함을 느낀다면 그게 그런 걸 느끼는 사람이고 그걸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이 만약에 메갈이라면 메갈하는 거죠. 여기가 뭐야? 몇명 갖고 온 사람이요? 지금 그 서부 청사가 와 있던데 그걸 볼 때마다 좀 화도 나고 배고파서 못 살겠다,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이렇게 감을 찔러도 어느 누구도 언론에서 그걸 밝혀주지 않을 뿐더러 취재를 오신 분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떠들어도 사회에서는 그걸 들어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증거를 제시해도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저 솔직히 저희 어머니께서 노조들은 빨갱이라는 소리를 하시는 걸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박경린 선생의 소설 토지는 반세기 동안 600여 명의 등장인물들이 통영에서 간도까지 오가며 끈질기게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인물의 백과사전과도 같은 이 대하소설의 주인공을 그저 서희와 길상이라고 잘라 말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이 오래 등장하느냐와 상관없이 모든 인물들에게서 각자의 인생을 읽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소설 토지의 위대한 점일 겁니다. 언론은 그동안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듯 수많은 인생이 엉킨 시대 속에서 간결한 역사 한 줄, 그리고 명쾌한 헤드라인 한 줄을 뽑아내는데 집중해왔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목소리들은 흔적 없이 흩어지거나 사회의 그늘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두렵도록 쨍한 여름 하늘 아래서 너무나 크게 번진 사회의 그늘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말의 무게는 누가 결정하는가? 아무리 약한 목소리일지라도 일단 들을 수 있다면, 그래서 듣는 사람의 마음, 보통 사람의 평범한 마음이 움직인다면 그것은 스스로 역사가 되고 오늘의 헤드라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MBC 경남 소수의견은 그 약한 목소리를 더 많은 사람이 직접 들을 수 있게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분노와 절망의 시대, 이야기에 대한 해석으로 갈등을 부추기는 대신 이야기의 존재 그 자체에 의미를 두고자 했습니다. 아직 전해야 할 목소리가 많음을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라도 더 낮은 자세로 듣고 전하겠습니다. 그동안 소수의견을 아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노예로 사는 행복 배달부.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낙인입니다. 해고라는 낙인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굉장히 조금 부족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거죠. 그런데 이건 아니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20년을 근무하고 나서 퇴직금도 없고 사대보험도 없고 연금도 없고 소수의 사람들이 떠들면 좀 관심을 가져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동안 철저하게 저희는 언론에 외면을 당했습니다. 광야는 넓어요, 하늘은 또 푸르요.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